컨벤션 센터가 울산에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컨벤션 센터에서 홍보가 잘 된다면 전시나 박람회를 더 잘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은 자동차나 조선 여러 화학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었을 때 해외 관광객들에게 울산을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과거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대규모 박람회나 국제행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울산에서 상당히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21세기 굴뚝 없는 산업,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리는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한 성과인데요. 하지만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유에코 가동 활성화 문제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점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이스 산업 후발주자인 우리 울산은 앞으로 어떤 면에서 강점을 찾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까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울산 문화관광재단 신혜성 전시 마이스 팀장 전화 연결해서 울산의 마이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의 과학 이슈와 이론을 친절하게 소개해드리는 과학 포커스 시간도 마련돼 있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진보당 소속 박문옥 울산 동구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공업 노동자가 많은 울산 동구는 노동자 친화 정책도 다양하게 펴고 있죠. 다음 달부터 노동자 지원센터 안에 또 새로운 건강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근골격 건강지원센터. 사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사업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동구청에서도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동구청 직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한 해에 1,000명 이상의 퇴직 노동자들이 생겨 퇴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여성들을 위한 세일센터 운영, 감정 노동자 힐링 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2018년 남목 명덕의 퇴직자 지원센터로 개소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이번에 리모델링해 8월 28일 수요일 동구 노동자 지원센터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센터의 기능도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지원하던 상담 교육 지원 사업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근골격계 건강지원센터가 건물 4층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골격계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개인과 그룹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해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할 예정입니다. 네,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꼭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골격계 건강지원센터가 있는 동구 노동자 지원센터는 지상 4층 규모로 정보화 교육실, 상담실, 강당, 커뮤니티룸, 카페 등이 있어 이미 많은 주민들이 생애 설계 교육 및 정보화 교육, 직업 직무 교육, 또 사회공헌 및 커뮤니티 활동, 여성 취업 상담과 직업 교육, 법률 지원 상담 등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근골격 건강지원센터는 주변 시장을 고려해 유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맞춤 운동은 1회 2만 원, 자율 운동은 월 5만 원, 그룹 운동은 1회 1만 원의 비용 부담이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1순위로는 동구 소재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구 주민 50%, 2순위는 동구에서 일하는 노동자 30%, 3순위는 동구 주민 20%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순위의 경우 개인 상담 후에 심각도에 따라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시범 운영을 거쳐 나서는 문제는 보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울산에 이렇게 노동자들의 근골격 건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문을 연 것도 참 색다른데 근골격계 질환을 앓거나 다친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은 거겠죠? 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상병별 외래 환자 수 비율을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많네요. 있고, 네, 2015년 29.7%에서 시작해 해마다 거듭될수록 타 질환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는 현상을 보여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서 나타나다 보니 사실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업무 특성뿐 아니라 작업 환경도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친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조선소의 작업 환경이 바깥에서 고열, 한랭한 작업 환경이라 조선업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작업이다 보면 얼마나 손마디 그리고 뼈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더군다나 노동자들이 이 산재 판정을 받기까지 절차도 아주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치료라든가 운동을 병행하면서 그냥 견디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죠. 네, 사실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 판정을 받기 시작한 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질환이 초기에는 일할 때 조금 아프지만 견딜만 하고 또 그러다 통증이 심해져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기 때문에 외부의 상처, 골절에 비해 그 심각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수술을 하더라도 그 후에는 통증 완화를 위해 물리치료를 받긴 하지만 긴 시간이 필요한 재활치료나 운동치료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 고강도 업무를 하게 되면 다시 질환 재발의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목, 허리, 팔 등 여러 곳을 수술한 분이 계신데요. 네. 특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재활운동 치료 대신 어느 운동이 좋더라 하면 전문가 없이 혼자 운동을 하다가 허리 쪽을 3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통증을 참으면서 현장에 일하고 있어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운영 계획을 보니까 아직은 운동 위주로 운동 지도라든가 그런 걸 위주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일반 공공체육시설과 좀 차별성을 둘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가요? 네, 운동을 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픈한 울산 동구 근골격 건강지원센터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법을 알려주고 몸에 익히게 하는 게 제1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우선순위에 동구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구 주민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센터가 문을 연다는 소식에 등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실의 조리원,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근골격계 질환인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일반 공공체육시설처럼 등록 후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몸에 맞는 운동법을 배우도록 해 센터에서 내보내고 또 새로운 분을 받아 운동법을 익혀 내보내는 선순환이 일반 체육시설과의 차별점입니다. 네. 주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울산 동구의 특성에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가 소식 오늘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울산 동구 근골격 건강지원센터와 관련한 소식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소속 울산 동구의회 박문옥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고 국내외 교류 또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 마이스 산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울산도 뉴에코를 중심으로 다양한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울산문화관광재단 신혜성 전시 마이스 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이스, 흔히들 대규모 박람회 같은 전시 컨벤션 사업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래 뜻을 살펴보면 좀 넓은 의미를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컨퍼런스, 익스비션 이벤트의 머리끝을 딴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는 이제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와 이벤트를 의미하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마이스라 하면은 대규모 회의나 전시회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들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비즈니스 이벤트 산업을 조금 포함한 더 넓은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백스코 이렇게 일찌감치 전시 컨벤션 센터가 조성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울산은 유에코 후발주자잖아요. 울산의 마이스 산업 현황을 좀 진단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울산의 마이스 산업은 후발주자로 시작은 했지만은 네. 최근 몇 년간은 큰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유에코 개관을 사실 울산 마이스 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관 이후에 아태 마이스피스 페스티벌이라든지 울산 국제 수소 에너지 전시회와 포럼, 아트페어, 세계 환상대회 등 다양한 마이스 행사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울산은 산업 수도로서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전문회의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박람회도 열리고 전시회도 열려서 저도 가끔 방문하게 되는데 요즘은 마이스 산업이 관광과 많이 연계되면서요. 그 기대 효과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마이스 관광 도시로서 우리 울산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 울산 하면은 마이스 도시로 두 가지 큰 핵심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고 이런 산업적 특성은 울산만의 독특한 산업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마이스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라든지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등 주요한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울산은 풍부한 문화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방고대 안각하나, 태화강 국가정원, 간절곶 등은 마이스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서 울산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만 들으면 울산이 정말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단에서는 지난주에 또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 설명회 행사도 가졌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울산시와 저희 재단은 그 유에코와 울산이론에서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관광도시 울산 유치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와 그리고 인센티브 여행 관계자들 대상으로 울산의 마이스 강점을 강조해서 기획을 했는데요. 네. 참가자분들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과 울산대교 전망대, 현대중공업들을 방문해서 자동차가 직접 생산되는 과정과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 등을 직접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한 일산에 최근에 오픈한 호텔과 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마이스 관광 자원도 소개를 했고요. 네. 유에코에서는 그 인프라 답사라든지 지원 제도 그리고 현장을 직접 센터를 직접 답사하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울산의 독특한 그 산업 관광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감명 깊게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도 울산을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서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울산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 단추이자 구심점이라고 하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유에코가 아닐까 싶은데요. 초창기보다는 많이 활성화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아쉽다. 갈증 난다. 이런 반응이 적지 않거든요. 재단에선 이런 점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초기보다는 좀 많은 행사가 유치가 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재단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유에코에서 개최되는 민간 전시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울산의 산업적인 강점을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산학 협력을 중점적으로 조금 두고 있긴 합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6월에 공공기관 대상으로 유에코 초청 설명회가 진행을 됐고 또한 주최 기관을 찾아가는 설명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이벤트라든지 공공기관 유치 확대를 위해서 대관료를 할인하고 있고, 유에코가 단순하게 마이스 행사의 개최 공간에 넘어서 울산의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복합 마이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뭐 규모라든가 질, 지속 가능성도 욕심을 좀 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선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마이스 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행사를 유치하고 방문객이 울산으로 방문하는 걸 넘어서 경제라든지 환경, 사회 문화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이스 레거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울산시와 재단은 지난 7월에 지속 가능한 마이스 관광 울산 포럼에서 대한민국 산업 특화 마이스 관광 대표도시 울산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해서 새로운 브랜드 구축 방향을 모색을 한 바 있고요. 네. 또한 국내외 사례 발표라든지 주제 발표, 전문가들과 패널 토론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울산을 찾는 손님과 울산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마이스 산업이 펼쳐지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앞으로 울산에 예정된 마이스 행사라든가 전하고픈 그런 소식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네, 울산은 마이스 산업은 앞으로 활발하게 발전할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특히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에코에서는 산업관광 원년을 맞아서 울산만의 그 특화된 전시회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울산의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기술을 선도하는 국제박람회인 웨이브 2024 울산 미래산업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울산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는요, 울산의 마이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 신혜성 전시 마이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양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네,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와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 이슈와 이론을 알기 쉽게 이해하고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과학 포커스 오늘은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오태웅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배달 음식 용기나 테이크아웃 장 같은 일회용품 사용도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한 내용 준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들 이제 플라스틱을 분리 배출해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플라스틱의 재활용은 아무래도 환경 보호 그리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첫걸음이죠. 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저희 유니스트에서 연구했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좀 고부가가치인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공정에 대한 최신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그렇다면 먼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들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재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굉장히 크게 나누자면 기계적 재활용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계적 재활용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플라스틱을 모아서 세척하고 분쇄하고 녹여서 조금 그냥 형태가 다른 제품으로 다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들고 와서 그 화학 결합을 전부 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 아니게 되는 완전 본 상태의 원료로 되돌리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집중한 방식은 이 화학적 재활용 방식, 그중에서도 열분해를 통해서 고온에서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여 가스를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열분해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네, 열분해 공정은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을 아주 크고 튼튼한 용기에 넣고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서 900도 정도의 고온을 가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공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산소가 없어야 됩니다. 네. 산소가 만약 있다면 플라스틱이 전부 불타서 이산화탄소로 변해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반면에 산소가 없다면 그런 환경에서는 플라스틱이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탄화수, 수소가 포함된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구했을 때는 그 코로나 시절에 많이 활용했던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를 수거해서 열분해를 진행했는데요. 실험 결과 생성된 가스에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질소와 수소, 메탄, 그리고 에틸렌 같은 좀 유용한 성분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분해 공정은 폐 마스크를 탄화수소로 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분해해서 만든 가스가 원료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스는 이제 이후 저희가 이제 화학적 기상증착법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탄소 나노튜브를 만드는 중요한 연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기상증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가스를 고온에서 금속이 되어 있는 촉매와 반응시켜서 어떤 탄소가 특정 형태가 되도록 성장시키는 방법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메탄을 이용했기 때문에 메탄을 촉매와 반응시켜서 그 속에 있는 탄소 원자가 탄소 튜브 구조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열분해 공정을 통해서 폐플라스틱을 가스로 만들고 기상증착 공정을 통해서 가스를 고부가 가치인 나노 수소로 변환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스가 또 새로운 소재가 되는데 근데 탄소 나노 튜브 말 자체가 좀 생소하거든요. 이거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탄소 나노 튜브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죠. 네. 이제 탄소 원자가 어떤 육각형 구조,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해보자면 벌집 구조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벌집 구조의 육각 구조로 굉장히 길게 쭉 이어진 긴 튜브 형태가 탄소 나노 튜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탄소 나노 튜브는 기본적으로 탄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지만 또 강도도 뛰어나고 전기와 열 전도성도 뛰어나서 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전자센서나 배터리 같은 데도 다 들어가고요. 복합재료. 최근에는 비행기 동체에도 이제 활용된 부분이 많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탄소 나노 튜브 자체는 아무래도 기존 재료보다 좀 성능이 우수한 부분이 많아서 차세대 소재로 많이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 이제 저희 유니스트에서 만든 공정은 그런 폐플라스틱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제품으로부터 가장 첨단의 탄소 기반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을 또 재활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든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다면 조만간 이런 공정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사실 이번 연구에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는 부분이 경제성이었습니다. 네. 재활용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도 저희가 한번 경제성을 따져봤는데 조금 아쉽게도 확실히 기존 방식에 비해서 이 재활용 방식이 조금은 더 생산 단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비용 증가가 단 5%밖에 안 나는 걸로 추정이 돼서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에 이점이 있다 보니까 좀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가치를 좀 포함해 준다면 뭐 경제적 이익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근시일 내는 빠르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도 확보하는 폐플라스틱 재가공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학 포커스 오늘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드는 공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오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공개한 조사 결과인데요. 연구진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저
허탈할 따름인데요. 무엇보다 눈길이 가는 건 젊은이들의 의식입니다. 세상이 공정한지를 묻는 믿음 점수는 만 60세 이상이 5점 만점에 3.42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20대와 30대는 모두 3.13점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냉소적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사회 정치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울분을 느끼는가를 4점 척도로 물었더니 전체 평균 점수가 3.53점으로 매우 울분하다는 답변도 나왔는데요. 특히 주목되는 건 울분을 일으키는 사회 정치 사안 상위 5위 안의 내용입니다. 상위 5개 중에 먼저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가 1순위로 꼽혔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언론의 침묵, 왜곡, 편파 보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머지는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된 참사와 납세 의무 위반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를 울분에 차게 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그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원인을 알면 진단과 해법이 나올 법하지만 묵을 대로 묵은 고질병처럼 느껴져서 해법조차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저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구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